네, 안녕하세요. 82회 전산의 계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중 2월 23회에 기입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2월인데요. 요 2월이란 말이 나오면 자산부채 자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산부채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 기에 기말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다음 기수로 넘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2월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월 시산표는 말 그대로 넘어오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적을 수가 있는 그런 시산표죠.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100원만큼의 돈이 들어왔다,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70원만큼의 현금이 나갔다. 그럼 100원 들어와가지고 70원 나갔으니까 내 주머니에 30원 남았겠죠. 요걸 다음 연도로 2월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2월 되는 그런 금액만을 모아놓은 시산표를 2월 시산표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산부채 자본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수익 비용은 2월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0부터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2월의 개념이 아닙니다. 2월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2월 23표에 기입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3번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잠시 보도록 하죠. 그 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의 인식 기준이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용역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역을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려면요, 첫 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을.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 뜻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게 되면 돈이 들어온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을 갖다가 아주 이제 우아하게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 회계학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거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역도 마찬가지고 재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판매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금액이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재화를 팔던 서비스를 팔던 간에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얼마 팔았냐? 얼마 팔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글쎄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용역을 팔긴 팔았는데 얼마를 팔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이거는 판매가 아니죠.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행률을 반드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용역은요, 진행 기준이죠. 용역은 진행 기준입니다. 진행 기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타요. 그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택시를 타면서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쵸? 그러면 택시 기사님께서 나를 태우고 나면은 일단 기본 요금이 3,000원 붙죠. 그쵸?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거리가 진행률을 100%라고 가정한다면은 부산에서 서울 가면서 울산 지나고 대구 지나고 아무튼 이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울산 지나고 대구 지나고 서울로 갈 때 울산까지 가면은 한 30% 갔다. 대구까지 가면은 한 50% 갔다. 서울까지 가면은 한 100% 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울산까지 가게 되면은 가는 동안에 계속 택시의 요금 게이지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울산까지 가다가 갑자기 서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울산에서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택시 기사님께 택시 요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울산까지 택시 운행이 진행은 되었으니까 30%만큼의 요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개념을 진행 이제 기준의 개념이다. 진행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진행 기준의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률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다면 용역의 수익, 용역의 매출은 인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번에서 이제 틀린 내용이 자 1번과 2번과 3번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4번에 보니까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은요 수익을 인식하려면 진행률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진행률이 원가를 알고 있었을 때, 즉 원가를 측정했을 때 진행률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진행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해지는가 하면은요. 이 진행률이 공식이 있어요. 진행률을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경우가 이제 그 건설회사의 이제 공사 원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사가 되어진 그 진행률을 구할 때는요. 자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3년간 아파트를 지어주기로 했다. 그쵸? 그러면 3년간 아파트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아파트를 3년간 이제 다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이라고 가정할게요. 5억이라고. 숫자로 쓸까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5억의 원가가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한 채가 지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짓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한 3년은 걸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아파트를 이제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시멘트를 붓고 건물을 올렸어요. 하지만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10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2층까지만 지었다. 그러면 2층까지 짓는 데 들어간 원가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소비가 되었다. 그쵸? 그러면은 1억이 소비가 되게 되면은 요 1억만큼이 5억 중에서 1억만큼이 소비되었으니까 결국은 이 진행률이 어떻게 보이시느냐. 총 원가에서 그렇죠? 총 원가분의 뭐 되는 겁니까? 단기까지의 누적 투입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까지의 누적 투입 원가가 1억이고 전체 원가는 5억이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20%입니까? 그렇죠. 0.2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이제 단기에 몇 프로? 20%의 진행률이 발생되었다라고 하고, 그럼 그 수익도 얼마만큼? 20%만큼만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지을 때 우리가 이제 거래처한테 10억을 받기로 했다. 그쵸? 그러면은 전체 원가 5억 중에서 1억 투입되었으니까 진행률은 20%잖아요. 그러면 전체 10억 받기로 했으니까 10억 중에서 20%만 수익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그 수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억에 20%면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진행률은 어떻게 구해진다? 투입되는 이 원가가 정확히 나와야만 신뢰성 있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만 이 진행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렇죠? 투입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되어야만 진행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한다면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게 용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용역이 아니라 재화였다, 재화.
재화. 그 만약에 이게 재화가 되게 되면은요,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 되면.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 되면은 1번과 2번은 똑같아요. 하지만 재화는요, 진행률을 측정할 필요는 없고요. 재화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되겠, 여기 이제 대신에 뭐가 추가됩니까? 요 자리에, 요 3번 자리에 이게 추가가 되죠. 진행률을 실효성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얘기하는 거고, 재화의 경우에는 뭐를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 그렇죠. 재화의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동차를 판매해요. 그럼 자동차를 어떻게 합니까? 구매자에게 건네주게 되면은 이게 판 거죠. 이게 판매, 즉 수익이 인식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구매자의 자동차가 되었으니까 구매자가 그 차를 뭐 사는 이전 받는 순간 뭐 부시든지, 그쵸? 막 차에다가 막 깃을 내고 유리창 막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런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미 그 위험과 보상은 전부 다 구매자에게 이전되었으니까 나는 그 재화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화의 수익 인식 기준을 물어보면은 재화의 위험과 보상이 모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이제 요 3번만 좀 바뀐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아마 이 문제 풀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번 문제는 솔직히 그 전산회계 1급에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 2급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 좀 이건 좀 어려운 거죠. 네,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해는 해보자. 네, 그런 이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2기의 키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 3번은 2기의 이제 기말 자본금을 구하는 건데, 우리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요 빨간 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은 1기라고 하고요. 1기. 예, 한번 쳐볼까요? 1기고요. 오른쪽이 2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S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이때가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기초라고 하고, 요걸로 기말이라고 할게요. 이때는 이제 1기의 기초와 1기의 기말이죠. 1기의 기초, 1기의 기말. 이해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푸는 것보다는요, 그냥 그림으로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공식으로 풀게 되면, 물론 공식으로 풀게 되는 분들은, 푸는 분들은 조금 이제 고수의 경지에 이제 이르는 건데, 그림만 이해하면은 나중에는 뭐 그림을 안 그리고도 이제 공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쌤은 공식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좀 그냥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1기 때 기초의 자본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2만 원이 있죠. 그러면은 뭐 편의상 요 2만 원을 그대로 이제 1기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1기에 이제 기초의 자본금이 2만 원이 있었다. 자산 부채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알죠? 우리가 요 2만 원이 기말에 가가지고, 자, 기말에 갔을 때, 요 2만 원만큼의 자본이 기말에 갔을 때, 자, 만약에 이제 이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증가하게 되면은 이익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감소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손실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식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기말의 자본 마이너스 기초의 자본은 당기순이익이다. 결국 이 얘기가 기초의 자본이 기말 가서 올라가면은 이익이고 내려가면 손실이다. 그냥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IS와 PS, 즉 손익계산서와 재무상대표는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은 동일하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1기 한번 보세요. 1기에 총 비용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뭐만 구하면 된다? 2기의 기말 자본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비용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자본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본만.
그러면 1기 때 이익이 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이 자본이 기말 가서 뭐 했다?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랐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다? 만 원을 더하면은 그게 1기의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기의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만 원에서 만 원을 더했으니까 2만 원에서 만 원 더하니까 얼마? 3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기말의 자본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이런 문제 풀었잖아요. 1번에서 2월 3표에 기입할 수 있는 과목은 자산문자 자본이다. 그러니까 자본은 뭐예요? 기말의 자본이 다음 연도로 2월 되잖아요. 2월 3표.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월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 2기에는 자, 당연히 여기 있는 왼쪽에 BS가 기초의 BS라고 가정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BS가 이제 기말의 BS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3만원은 자, 3만원 아시겠죠? 1기의 기말의 자본은 2기의 기초의 자본이다. 뭐 그거야 뭐 다들 아시는 이제 내용이니까 요 3만원은 당연히 뭐다? 다음 연도로 이렇게 2월 되더라 그런 얘기죠. 2월 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말 가가지고 올라버리면 이익 나오고 내리면 손실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올라버리면 이익 나오니까 이익은 더하면 되고요. 내려버리면 손실 나오니까 손실은 빼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순이익이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총수익과 총병이 나와 있네요. 누가 많아요? 수익이 많다, 수익이. 그럼 당연히 수익이 많으면 이익 나오지 뭐.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6만원에서 4만원 빼면은 이익은 얼마? 2만원 나왔으니까 결국 이 자본에 얼마를 더합니까? 2만원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2만원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된다? 기말의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럼 기말의 자본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러면 자본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본만 보시면서 이 자본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본이 올라가면 이익 나오는 거고 내려가면 손실 나온다. 이 원리만 알면은 뭐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는 무엇인가?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한다. 1년 이내에 보유하면 당연히 뭐는 나이죠? 투자와 무형자산은 아니겠죠. 얘들은 1년 이상 보유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데, 자, 2번 한번 보죠. 판매가 목적이래요.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자산. 그러니까 판매가 목적이 아니네요. 판매가 목적인 건 재고니까 판매가 목적이 아니면 누구예요? 당연히 당좌가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네, 됐네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아닌 게 뭐냐 그 얘기죠. 자, 여러분, 거래가 뭡니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움직이는 게 거래잖아요. 맞죠?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게 주로 누구죠?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급 때 수업, 회계 2급 때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거는 배우거든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5가지. 시작,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이죠. 외우세요.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 이거 나오면 답이에요. 키워드가. 그럼 키워드가 여기 있네요. 주문하다, 주문하다. 이게 답이죠. 나머지는 다 할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6번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게 이 자본금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는 뭐 대차 평균의 원리로 푸는 거죠. 그러면 자본과 대변의 합계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비어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겠죠. 결국 여기에는 아무런 금액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나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똑같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합계 잔액시한표를 더해가지고 차변 대변을 맞춰도 괜찮고 잔액시한표를 더해가지고 끼리를 더해가지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좋을까? 뭐 그건 뭐 여러분 선택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은 이 잔액을 그냥 합계를 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합계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잔액에 있는 요 금액들을 다 더해가지고 대변에 있는 요 잔액을 다 더해가지고 빼면 돼요. 그러면은 남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이 자본 금액입니다. 그냥 그게 얼마라고요? 4,105만 원이래요.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7번. 결산 시 미수이자에 대한 공개를 누락한 경우에 기말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분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수이자에 대한 분개를 누락한다. 이거는 결산 배우셨죠? 여러분, 미수란 말이 뭐예요? 받지 못했다. 뭐를? 이자를. 그럼 이자를 갖다가 주는 건 비용이고 받는 건 수익이잖아요.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자 수익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그럼 내가 이자 수익을 받을 게 있는데 이걸 못 받았다는 얘기죠. 못 받았으니까 우리 회사 경리가 분개를 안 했거든요. 하지만 수익과 비용은 뭡니까? 발생주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발생주의는 여러분 원래 우리 회계학은 발생주의 원칙인 거 알고 있죠? 이건 뭐예요?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그렇죠? 뭐를 발생한 만큼은 아시겠죠? 단기에 발생한 만큼 단기에라는 말 적을까요? 단기에 발생한 만큼은 무조건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생주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결산 시 미수이자라는 얘기는 단기에 이자가 왔는데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걸 우리 경리가 분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산 때 당연히 분개해야죠. 그럼 차별 뭐 미수수익 받지 못했다. 뭐를 대변해? 그렇죠. 이자 수익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분개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수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분개를 안 했잖아요. 맞죠? 누락한 경우라면서요. 그럼 누락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니까 자산이 작아지겠죠. 이걸 그냥 없애버릴까? 네. 그러면 당연히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니까 자산은 작아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수익도 발생해야 되는데 수익도 발생 안 했으니까 수익이 작아지겠죠. 그럼 답은 자산이 작아지고 수익이 작아진다. 이 말 나오면 답이에요. 그게 누구밖에 없죠? 3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자산으로 분개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분개 안 했으니까 과소계상 되겠죠. 뭐 완전 원론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8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한번 적어보죠.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첫째 뭐 현금은 당연히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주로 누가 있죠? 요 5가지는 좀 외워주세요. 송, 타, 우, 가, 자. 자, 송이 뭘까요? 송금, 수표, 타임발행, 수표. 이때 이제 타임발행 수표는 당좌 수표를 얘기하는 거죠. 우는요, 우편한 증서. 가계 수표. 솔직히 이거 말고도 통화대금증권 더 있죠. 맞죠? 자기야 수표. 그래서 솔직히 이거 말고도 우리 그 현금에 대한 종류는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은 이제 뭐 지폐하고 주화도 당연히 현금이지만 요는 이제 통화대용 증권들도 전부 다 현금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솔직히 제가 강사 생활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외우기 싫어하시더라고 보니까 너무 외우기 싫어하시다 보니까 진짜 이 5가지만이라도 좀 외워달라 부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송타우가자. 요거 내가 5가지는 꼭 암기하세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예금 묻는 거 주로 누가 있죠? 당좌 예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보통 예금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장사할 때 결제 명목으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급 명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현금성 자산이란 말은 언제든지 내가 구애받지 않고 찾을 수가 있다. 돈을 찾을 수가 있거나 돈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거 꼭 알아야 되겠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뭐 이건 뭐 거진 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상품이 뭐가 있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만기가 3개월 이내면 돼요. 만기가 3개월 이내라는 얘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3개월 안에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선일자 수표는요. 그 어음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표는 맞는데 날짜를 지정해 놓고 이 날짜가 지나면 돈 찾아가라.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지나야만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음의 개념이다. 그래서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9번.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출금액 중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얘기는 취득 시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죠. 그러면 읽어보고 느낌상 취득이 아니면 답이에요. 근데 1번과 2번은 그냥 문제가 그냥 아예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취득 시에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답은 3번과 4번에서 골라야 되는 건데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모든 걸 다 뭐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거에서만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제끼면 되고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이제 누가 이제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을까? 자, 3번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을 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게 키워드예요. 사용함에 따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내가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러면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절대 뭐가 아니에요. 취득 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죠. 3번. 이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4번은 왜 답이 아닙니까? 4번은 유형자산을 제작하는 거죠. 유형자산을 제작하는 거는 유형자산을 만드는 거고 만들어서 취득하는 거니까 제작 시도 취득 시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설계비 같은 거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이거는 뭐 분개하면 되는데 분개야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아니까 요 답안 보면서요. 분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제가 상당히 좀 빨리 풀 수 있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거 뭐가 있죠? 토지. 나중에 회계 1급학 가면 배우실 건데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는 원래 자체가 그냥 기스가 나 있고, 그쵸? 토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를 발로 막 때려요. 그럼 토지가 막 가치가 떨어지고 막 기스가 납니까? 토지는 원래 기스가 나 있는 거잖아요. 토지는 원래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하잖아, 그쵸?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을 중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토지를 처분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원받고 취득가액이 얼마고 보통예금으로 뭐 이체받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처분할 때는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는 분계는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11번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모든 뭐 강사님들이 다 설명하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계정과목 주등록 가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그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여기 나오죠. 요거 보이시죠? 밑에 요거. 네. 그럼 여기 찍어서 있잖아요. 951에서 997번 사이에 있는 계정 과목이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찾아가지고 이제 답을 내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죠.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자 비용, 접대비,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전부 다 하나하나 뭡니까? 여기 코드에 넣어가지고 F2 눌러요. F2 누르면은 박스가 뜨죠. 요때 이자 비용 해가지고 엔터 치면은 여기 치면은 요 뒤에 커서가 딱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951번이면 영업의 비용 요 951번과 997번 사이에 속하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이 맞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는 거죠. 또 뭐 기부금도 쳐보면은 953번이니까 여기 사이에 속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면은요 답 몇 번이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우리가 접대하고 이렇게 해야만 잘 팔리니까 판매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물론 전산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회해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거 뭐 몇 개 안 되는 거 좀 저는 그냥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의 비용은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기용실, 우리 미용실 말고 기용실. 자, 기가 뭘까요? 기부금, 용은요 이자 비용, 실은요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기부금, 이자 비용, 무슨 손실. 손실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재미있는 문제죠. 우리가 뭐 그림만 그리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좀 외워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자, 우리 상품 계정 한번 그려볼까요? 상품 계정.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차라리 상품 계정을 하나 좀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상품 한번 볼게요. 상품. 자, 쌤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을 그리잖아요. 우리가 뭐 전기 수업은 다 했을 거니까.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리가 어느 변이에요, 원래? 상품은 자산이니까 출생지가 차변이잖아요. 그러면 차변을 항상 뭘로 보시면 좋은가 하면은 차변을 여러분들이 창고로 보시면 정말 좋아요. 창고로. 아시겠죠? 창고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창고를 딱 보게 되면은 이게 각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품 계정 차변 첫째 뭐가 있습니까?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은 상품이 넘어오잖아요. 그게 기초 상품이고요. 근데 이 물건 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면 좀 더 물건 떼와야 되겠죠. 그게 순매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 장사를 한다. 그러면 가방을 작년에 내가 100만 채를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90만 채를 팔았다. 그럼 10만 남았겠죠. 그 10만 원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번 연도로 2월 되어 와가지고 기초 상품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2월 상품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제 우리가 물건 모자라니까 물건을 좀 더 떼오잖아요. 그게 순매입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 팔아버리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팔고 남은 게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는 기말 상품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차기이월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매출원가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공식이 뭡니까? 그렇죠.
초에서 순 더하고 말 빼죠. 초, 순, 말. 기초상품에서 순매입 더하고 기말을 빼면은 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상품은 얼마가 있습니까? 자, 구해볼까요? 자, 우리가 전년도에 팔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이 월초가 기초죠, 그냥.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50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게 좀 모자랐는 것 같아, 그쵸?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70만원치를 매입을 했는데 10만원치가 상태가 영 안 좋아가지고 환출시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70에서 10만원을 빼면은 순매입은 얼마입니까? 그게 6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죠? 우리 요만큼 이제 더한 이 금액, 요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팔 수 있는 판매 가능액 110만원이잖아요, 창고에. 맞죠? 그럼 이거를 팔아버리면 매출원가고 팔고 남은 게 기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없는 게 이걸 알려면 판매했던 고객 댁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매출원가를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판매한 고객한테 가가지고 띵동 매출원가 조사로 왔습니다.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내 밑에 후임들이나, 그렇죠. 아무튼 내보다 이제 짬밥이 안 되는 우리 회사의 이제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해야죠. 야, 정부 창고로 가. 창고로 가가지고 기말 현재 상품이 얼마가 남았니? 조사해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사해보니까 얼마가 남았답니까? 여기 있네요. 얼마? 40만 남았네요. 40만 원. 그쵸? 그럼 40만 원만큼이 남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40만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110만 원치 판매 가능한 상품이 있었는데 40만 남았다는 얘기는 40을 뺀 나머지 얼마? 그렇죠. 70만 원. 그럼 얘들은 어디 갔을까? 팔았겠죠. 이게 매출원가예요.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풀 때는요, 요 두 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건 어차피 순매출 구할 때 쓰는 거니까. 요게 답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요 공식을 꼭 외워주세요.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림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요걸 참고라고 생각하시고. 자, 다음 이제 13번입니다. 다음 거래 내역에서 기록되어야 할 모든 장부로 묶여진 것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야, 저는 이 문제 풀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수업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이런 거 공부할 바에는요, 그냥 차라리 그냥 분계를 한번 더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순매입, 순매출 이런 그런 공식을 그냥 먼저 그걸 그냥 한 번 더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상품을 팔았다. 그럼 매출장 4개 다 있네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30을 20만원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 들어오겠죠. 그럼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우리가 그 줘야 하는 장부가 뭐였습니까? 현금 출납장. 그건 1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번을 찍고 그냥 다음 문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이런 문제는요, 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는 굳이 우리가 뭐 이게 장부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그냥 이제 맞추어서 푸는 방식으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더 풀 바에는 그냥 다른 걸 더 공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회계상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분개를 다 해야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회식대를 현금으로 주었대요. 차변의 복리, 고생비, 대변에요. 현금 나가죠. 그럼 현금이 나가는 게 자산의 감소잖아, 그쵸? 맞고 1번은 그러면 이제 답이 아니고요. 2번은 비품이 들어왔는데 카드를 껐으니까 외상이죠. 그럼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뭐가요? 부채가 증가하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분개하면은 자산이 와야 되는데 얘는 부채가 왔으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도 이제 분개하시면은요, 대변에 얘는 뭡니까? 대변에 수표 나갔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얘는 현금을 도난당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그런 식으로 분개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비유동부치에 해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거. 그쵸? 네, 여기 가가지고 또 F2 누르고 하나하나 조회하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그냥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비유동부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치였죠. 수업 시간 때 주무시지만 않았다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예수금, 선수금,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치에 속합니다. 네, 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전산회계 2급 그 기출문제 이론풀이였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교재에서 좀 어려운 것들 있죠. 실무나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무 이론을 이제 풀면서 못해도 시험 전까지는 한 10회 분량의 기출문제 정도를 그냥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최근 2년간 치렀던 그 기출문제 있죠. 그 기출문제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한 10회 분량 정도만 돌리고 10회 분량 정도를 갖다가 한 5번 정도만 돌리고 시험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번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전산에 입력을 해 보시고요.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체크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3회독만큼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전산에 입력하고 있을 시간이 없겠죠. 전산의 입력은 이제 잘 하시니까 어려운 문제만 체크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면서 회독수를 늘리시면은 충분히 전산회계 2급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고, 그쵸? 너무나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합격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푸는 거, 자주 나오는 거, 그런 것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 2급 이론 문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